오늘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제 이런 상황,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년 전부터 짧게는 70년 전, 6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그냥 조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중 1, 2위를 차지하는 나라였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IT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남미, 미국 밑에 IT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 IT 지진이 나가지고 많이 어려웠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 IT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원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 원조를 해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먹고 살으라고 도와줬었죠. 정말 하루 세 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하루 세 끼 밥 먹고 산다라는 게 이게 참 당연한 것처럼 지금은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하루 세 끼 밥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통계도 한번 보시면, 지금 태국, 필리핀 여기 보시면 1938년에서 60년까지 GDP 국가 총소득의 이렇게 그 통계인데요. 보니까 태국이 노란색, 빨간색이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라색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은 보이지도 않아요. 밑에 바닥에서. 태국하고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되죠. 필리핀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요. 이런 정도죠. 우리나라 어느 정도로 못 살았는지. 자, 근데 이제 유엔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죠. 이 말은 유사 이래, 이 지구상에 나라라는 것이 생긴 이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서 한 이불을 덮으면서 보릿고개를 아는 세대와 보릿고개를 모르는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나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역사 이래, 이 지구상에 이 지구라는 것이 생긴 이래 이런 나라는 없었다니까요. 처음이에요. 이런 나라는 처음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나라도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그 옛날에 100년 전에는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지하자원이 시대가 지나면서 지하자원이 새롭게 개발된 것도 아니잖아요. 석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금덩이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한 세기 만에, 한 세대 만에, 60년 만에 가난을 극복한 나라, 수혜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인적 양성. 그런데 이 사람을 키워낸다는 거,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은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었지만 뭐 일제 시대 때 뭐 교육기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근대 교육기관을 세워서 우리에게 근대 교육을 시킨 것은 사실은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죠. 고종 1884년 7월 3일이면 이게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서 들어와서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 황제를 만나잖아요. 맥클레이 선교사가 만나가지고 고종에게 이런 허락을 맡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인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은 못하지만 병원과 학교는 허락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맥클레이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지, 감리 선교지에다 한국 선교에 대한 호소 글을 띄워서 이 호소에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턴, 이런 스크랜턴,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1884년에 이제 12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알렌 선교사가 맨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뭐 우정국 낙성식 때 갑신정병 때 그 민영이익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제중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흐름이 있었죠. 흐름이 있었지만 이 이후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전국에 세워지게 되죠. 근대 학교죠, 사실은. 근대 학교들이 전주에는 이제 대표적인 신흥학교 기존여학교가 만들어졌죠. 지금 뭐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으로만 작성을 했지만 더 있거든요.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교육을 많이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으려면 충분히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20, 30대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일찍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을 시킨 보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생각해 보면 추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그 질병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유행병들도 많았었고 뭐 장질부사든 뭐 발진티푸스 뭐 콜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행병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찍 죽었잖아요. 많이. 더군다나 이때 당시 100년 전 우리나라는 뭐 성인 뭐 5명 중에 1명 정도, 이게 5명 중에 1명, 뭐 4명 중에 1명 이 폐병 환자. 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침하면서 피 나오고 이렇게 폐병 환자라고 했는데 그게 다 결핵 환자들이잖아요. 결핵 환자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폐병 걸리면 죽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핵 환자들이 이렇게 많았었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이 있어야 돼요. 의료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것이 세 가지가 결국 교회, 학교, 병원이잖아요. 교회, 학교, 병원. 학교와 병원. 예수병원이 전주죠. 자, 이제부터 이제 이 병원도 의료기관도 더 많아요. 이것보다 더 많지만 제가 슬라이드는 그냥 한 장으로만 줄여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제부터 이제 예수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병원 시작은 이 마틴 골드 여의사부터 시작되죠. 물론 마틴 골드는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분인데, 마틴 골드가 오기 전에 남장로교회에서는 7명의 선교사들이 이 호남 지역, 충청도와 이 호남 지역을 먼저 담당을 하기 위해서 왔죠. 뭐 전킨, 테이트, 레이놀즈, 이게 전킨 부부, 레이놀즈 부부, 그다음에 그 테이트, 그다음에 남매, 그다음에 리니 데이비스, 그래서 7명이 왔었잖아요.
그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먼저 7명이 와서 일단 터를 좀 잡고 있을 때 이 마틴 골드도 이제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이제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마틴 골드는 이제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 오늘날로 말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이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전신이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이거든요. 이 존스 홉킨스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1896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1896년에 졸업하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1등으로. 그러니까 실기 시험도 1등하고 필기 시험도 1등하고 전 두 곳에서 양쪽에서 다 1등을 해서 졸업을 해요. 그리고 마틴 골드가 1897년 7월 달에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저기 럭힐 제일 장로교회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럭힐 제일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1897년 7월 달에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식을 하게 될 때 이제 파송 인사를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조선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면 다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못 볼 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죠. 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발을 해서 기차를 타고 동부에서부터 쭉 해서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요코하마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죠. 그때가 이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서 선배 선교사로부터 영접을 받죠. 이렇게 마중 나와서 선배 선교사로부터 영접을 받는데 그때 마틴 골드를 데리러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테이트예요. 테이트. 그 남장로교회 처음에 봤던 7명 중 선교사 중에 한 명인 테이트. 나중에 7년 후에 그 테이트와 결혼을 하게 되죠. 마틴 골드는 테이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7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서울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배를 타고 군산으로 와서 군산에서 가마를 타고 이제 전주에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 집을 떠나서 거기까지 오는데 이제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만에 이제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1897년 11월 달에 도착을 하죠. 1897년 11월 달에. 근데 아시다시피 1894년 이제 이게 이 호남 지역에 정읍, 고창, 이 전주 이쪽 지역에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쪽 지역이 어수선했었어요. 어수선했었고 더군다나 이제 여자 혼자 이렇게 미혼의 몸이었거든요. 이때 한국에 도착할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혼자 온 거죠. 근데 외국인 여자가 이렇게 동학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이곳에 정착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곳에 전주를 오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가집 한 채를 빌려서 사서 저기서 이제 진료를 하고 초가집에서 또 기거를 하고 이제 숙소를 하고 숙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다가 1901년에 이제 저 기와집 3개, 요 기와집 3개 있는 데를 사가서 이제 진료소를 좀 넓히게 되죠. 진료소를 넓히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여자와 남자가 아주 이렇게 구별이 뚜렷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앉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여자 의사잖아요. 여자 의사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질 수 없어요. 어른 남자를 진료를 할 수 없어요. 어른 남자를 이렇게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골드는 처음에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진료를 한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진료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905년에 이 테이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1910년에 여자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사산하고
사산하고 그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골드가 이제 진료를 사역을 하지만 세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마틴 골드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선교의 정책상 선교의 어떤 그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는 선교가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운다거나 병원을 세우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선교를 도와주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의사나 이런 교사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뭐 약품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선교비가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병원을 유지하는 데 선교비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 한국 조선의 어떤 그 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를 좀 우습게 알죠. 여자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이런 것들도 좀 우습게 하는 거죠. 여자를 조금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마틴 골드가 여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또 방문하기도 쉽지 않고 나가서. 세 번째는 본인이 연약했어요.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기 그 의료 사역, 그러니까 이런 진료소를 하기에는, 이 한국 땅에서 진료소를 하는 의사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 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나 대신에 남자 의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마틴 골드가 1905년에 테이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마틴 골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료소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남자 의사가 오기 전까지만 돌보고, 남자 의사 두 번째로 오는 사람이 윌리 포사이드인데, 포사이드가 온 다음에는 남편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역을 하는 쪽에 많이 남편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사역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테이트 목사님은 뭐 서문교회 세운 거 아시잖아요. 저기 저 금산에 또 기억자 교회도 있고 그런 게 테이트 목사님이 하신 교회인데, 여기 보면 마틴 골드 일기에 보면 이제 김씨 부인이 회심한 이유를 이렇게 일기에 써놓은 적이 있어요. 조금 다르죠. 보통 우리는 여자가 교회를 간 다음에 남편을 전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이제 남편이 먼저 교회를 가고 부인 보고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김씨 부인이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웠어요. 거짓 신을 섬길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남편은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했고, 그래서 아내에게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날에는 일을 쉬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의 가르침을 공부하라고 해서 함께 교회 갑시다. 하지만 부인은 화를 내고 거부하면서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고, 예수 가르침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김씨 부인은 시간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김씨는 더 이상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자기와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고, 가족에게 많은 배려를 했고,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옷과 음식, 좋은 옷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웃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틀림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김씨 부인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에게, 아마 그 선교사는 마틴 골드가 되겠죠. 선교사에게 그녀의 남편의 변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기 가정에 가져왔는지를 이제 말하면서 기쁨으로 얼굴이 빛났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1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전도는 말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김씨처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이게 가족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지, 이 말로 해가서 되는 게 아닌 것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남자 의사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 이제 윌리 포사이드가 왔어요. 윌리 포사이드가 1905년에 왔죠. 1905년에 왔는데 1906년에 3월달에 1905년 3월달에 이 만골이면 전주하고 군산 중간 정도 있다고 그래요. 이 만골의 이씨라는 사람이 이제 전킨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전주에서.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그 머슴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주인 나리의 동생이 강도를 만나 가지고 지금 아주 죽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윌리 포사이드가 왕진 가방을 챙겨 가지고 같이 갔죠. 이 씨의 동생을 이제 치료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치료를 해줬는데 밤이 늦었어요. 이제 그날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잤는데 들어왔던 강도, 이게 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강도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동생 집에. 그래가지고 윌리 포사이드를 보고 외국인으로 밤이었으니까 외국인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경찰 이런 걸로 알고 도끼로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윌리 포사이드가 이 도끼로 이 머리를 맞은 거예요. 뒤쪽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그 군산에는 의료 선교사가 1904년부터 이제 의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토마스 다니엘 의료 선교사가 군산의 애킨슨 기념병원이라는 병원을 지금 그 진료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다니엘 의사가 급히 와가지고 이제 포사이드를 지혈을 하고 치료를 했죠. 그런데 염증이 계속 생기니까 고름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항생제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여기 치료하러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나온 지 포사이드 선교사 6개월 만에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근처, 전주 군산 이쪽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양반들은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대개 이제 처음에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졌어요? 여자,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양반들이 생각할 때 이게 가난한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다면,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양반이 교회를 가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씨잖아요. 전주 이씨, 이게 그 양반이잖아요. 이 씨가 가마를 타고 교회를 가는 것이 사람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인이나 양반이나 이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체면이 깎인다는 생각을 좀 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 포사이드가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1908년에 이제 돌아옵니다. 1908년에 돌아오는데, 아까 1906년에 미국에 갔으니까 1908년 돌아올 때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비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주 진료소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사가. 그렇지만 마틴 골드는 남편 테이트를 따라서 계속 전주에서 그런 교회 전라북도 교회 개척으로 일을 하지만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동안에 이제 마틴 골드가 그것에서 환자를 좀 돌보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했죠. 그러다가 이 포사이드 의사가 이제 그 조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목포에 있었던 버드만이라는 의사를 불러서, 선교 본부에서는 불러서 전주에 가서 근무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사이드가 한국에 오니까, 전주는 버드만이라는 의사가 있으니까, 목포에서 왔으니까, 목포가 비어 있으니까 포사이드를 이제 목포로 보낸 거죠. 목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의 시민들이 선교 본부에다가 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우리는 포사이드 의사를 원한다, 이렇게 막 포사이드 의사를 보내달라 막 계속 연판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드만 의사는 좀 기분이 나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임을 했어요. 버드만 사임을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그 이제 진료소가 또 비어 있죠. 그런 동안에 목포에서 1908년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사이드 하고 있는데 1909년에 광주에서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서 닥터 윌슨 선교사가 이제 의사인데 오웬 선교사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걱정되니까 목포에 있는 포사이드 의사를 불러서 같이 진료하자. 그래서 포사이드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사이드가 말을 타고 막 급하게 광주로 오고 있었는데 거의 광주에 도착할 때쯤 돼서 이게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나환자죠. 나환자 아주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이 포사이드 의사가 내려서 그 나환자 아주머니를 보듬고 자기 말에 태우고 광주에 들어왔어요. 근데 광주에 도착해 보니까 오웬 선교사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이 아주머니를 이제 냄새나고 뭐 그러니까 그 병원 안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버려진 가마터에다가 이 아주머니를 모셔다 놓고 2주 동안 열심히 간호를 했어요. 머리 한 번도 머리 감지도 못했죠. 어르신들도 알겠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 나환자들이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막 구걸하고 다니고, 그래서 막 아이들 잡아서다가 간 빼먹는다 소리 듣고 막, 그래서 저희들 막 놀다가 도망가서 막 집에 도망가서 위에서 돌 던지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환자들을 돌볼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가족들이 뭐 돌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씻기를 하겠어요. 뭘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그 여인을 이 포사이드 의사가 씻기고 머리 빗기고 입히고 밥 떠먹여 주고 해서 2주 동안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돌아가셨어요. 근데 윌슨 선교사나 그 광주에 있던 선교사들이 포사이드가 그 여인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 포사이드는 또 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스포르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포사이드는. 그래서 포사이드 1912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8년에 돌아가시거든요, 포사이드는. 그리고 1911년부터 포사이드를 기억하면서, 포사이드는 이제 목포로 돌아갔으니까요. 포사이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로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나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광주에 막 이렇게 떠돌이 돌아다니는 그런 나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25년이 되니까 한 6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광주 시민들은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우리 집 주변에 막 나환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데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러면은 땅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이주해라 해서 주운 곳이 애양원이 시작이죠. 그래서 애양원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죠. 네, 윌리 포사이드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 포사이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목포에서 포사이드는 이렇게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전주는 이제 비어 있잖아요. 버드만 의사도 사직을 하고 비어 있다 보니까 군산에 있었던 토마스 데니얼 의사를 전주로 불렀어요. 군산에 이제 그동안 군산에 원래 전주보다는 군산이 진료소가 먼저 시작됐거든요. 드류 선교사. 그리고 드류 선교사가 있다가 알렉산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아까 윌리 포사이드의 친구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군산에서 의료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 윌리 포사이드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산다. 그래서 윌리 포사이드의 그 선교의 열정을
알렉산더가 막 불태운 거죠. 그래서 윌리포세드가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선교사가 있다가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가 군산에 계속 있었는데, 애킨슨 기념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를 이제 전주로 부르게 된 거죠. 전주로 부르면서 이제 에델 캐슬러 이 간호사랑 같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를 도와줬던 한국인 조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긍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긍선을 나중에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가 세브란스 의대를 보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그 연세대학교 학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오긍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가 전주로 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병원을 짓는 거였어요. 진료소, 아까 그 기와집 세 채 가지고 이렇게 진료소를 운영했는데 환자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너무 비좁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1912년에 9월 25일 날 이렇게 빨간 벽돌로 2층으로 병원을 만들었는데 한 $10,000가 이게 들었대요. 근데 이걸 잭슨에 있는 맥코안이라는 가족이 이걸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 병원을 처음에는 맥코안 기념병원으로 불립니다. 맥코안 기념병원으로. 그래서 1912년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는 뭐라 할까요? 이 교육 가르치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1915년에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는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로 가게 됩니다. 세브란스 교수로 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티몬스 의사라든지 이런 의사들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예수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병원이 계속 환자를 진료하다가 1935년에 1월 9일 날 이제 화재로 병원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요. 그래서 다 타게 됩니다. 근데 입원하고 있었던 환자가 36명이거든요. 36명의 환자가 입원했는데 전부 다 대피해서 한 명도 돌아가신 분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4일 전에 선교사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4일 전에. 그래서 부인도 거기 병원에 있었고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와 부인까지도 다 대피를 시켰어요. 누가? 아까 에델 캐슬러라는 그 간호부장이, 에델 캐슬러가 같이 살았거든요. 여기에 숙소에서 2층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 뭔가 새벽에 부두둑 타는 소리와 있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환자들을 대피시켰어요. 그래서 에델 캐슬러를 통해서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이 이렇게 전부 다 대피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36년 봄에 이제 보구스 선교사가 1925년에 오게 되거든요. 1925년에 보구스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 보구스 선교사는 이제 다른 선교사들처럼 어학연수를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국말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구스 원장님은 별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의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의사. 그리고 35년에 아까 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나고 이제 이때 화재보험이 그때 당시에 약 $5,500 화재보험이 들어 있었는가 봐요, 병원에. 그래서 이 화재보험을 받은 걸로, 그리고 헌금 또 모아진 걸로 해가지고 병원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다시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병원을 좀 더 크게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되고 해서 지금도 이 병원이 남아 있죠. 이 병원이 어디냐면 엠마오 사랑병원이죠. 엠마오 사랑병원이 이때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구스 선교사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 이렇게 티몬스나 보구스, 다니엘 이런 선교사님들에서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다 일제 시대잖아요. 일제 시대. 그러니까 1940년에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모여서 회의하기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전부 다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7명만 남겨놓고 217명 남녀노소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는 거죠. 이때 이제 보고 선교사도 이제 놓고 이제 떠나는 거죠. 문이 닫는 거죠. 예수병원이 이제 문을 닫는 거죠. 그때 7명 남겨졌던 선교사 중에 이 남장로교의 재산을 관리하라고 남겨졌던 선교사가 탈마지 선교사인데, 탈마지 박사인데, 이 탈마지 박사가 이제 총무로서 이 남장로교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전주를 예를 들면 뭐 신흥학교, 기진학교,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뭐 이런 7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탈마지 선교사를 계속 압박하면서 이 재산을 일본에 넘겨라, 사인해라, 일본에 넘겨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탈마지 선교사님이 121일 동안 독방에 감금되면서까지도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남장로교에서 다시 들어왔을 때 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재산을 일제히 넘겨버렸으면 일본 사람들이 그걸 또 누구한테 팔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거나 다시 뭐 소송하거나 뭐 이런 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마 해방이 된 다음에 바로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다시 열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탈마지 박사가 끝까지 재산을 넘기라는 그 압박에 넘어가지 않고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5년 해방되었을 때 그대로 재산이 남장로교 소속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됐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생각했을 때 이 대한민국은 너무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공중 위생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윌슨, 아까 그 애양원 시작했던 윌슨 있잖아요. 닥터 윌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윌슨한테 조언을 구하는데 윌슨이 와서 보고, 젊은 조수가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는데 젊은 조수가 필요하다 하면서 추천한 게 자기 아들을 추천한 거예요. 자기 아들 존 윌슨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이제 보건 상태를 좀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전부 다 계획을 세우려고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을 때 이 호남 지역에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콜레라가. 그래서 존 윌슨, 애양원 설립자인 아들인 존 윌슨하고 아까 탈마지, 선교의 부동산을 지켰던 탈마지 아들인 데이비드 탈마지, 이 두 사람이 그 콜레라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배를 통해서 콜레라가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 퍼진 콜레라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그때 이제 윌슨의 기록에 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각각 5살, 7살, 10살 된 세 아이를 두고 콜레라로 부모가 죽은 비극적인 경우도 기억한다. 10살 된 아이는 혼수 상태였고 두 여자 아이들은 따로 마당에 있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담 너머로 음식을 던져주곤 했다. 나는 그 마을에 다시 가볼 수가 없었다. 담장 그늘 밑에 혼수 상태의 소년이 누워 있고 그 곁에 두 여자 동생이 쪼그려 앉아 있으며 담장에는 포도당과 생리식염수병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때 45년의 전북 지역에 10,000명이 콜레라로 죽었던 해였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10살 된 오빠가 누워 있고 혼수 상태니까, 이건 콜레라는 계속 쭉쭉 싸니까 탈수로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링게로 IV를 이제 달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7살하고 5살짜리 동생들한테 이게 다 들어가면 요걸 이제 몇 개 놓아두고 이걸 이렇게 바꿔 끼우라고 5살, 7살짜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말을 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간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다시 가보지 못한 거예요. 윌슨이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말한 것을 이 애들이 이해하고 이걸 제대로 끼웠나, 바꿔 끼워줬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였죠.
서울에는 뭐 콜레라가 퍼져가지고 뭐 10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자, 47년에 해방되고 47년에 이제 폴 크레인이 군의관으로 군대에 복무하고 있을 때 선교에서 요청이 오기를, 당신을 한국에 당신이 선교사로 나가면 군대를 제대시켜 줄 테니까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이제 폴 크레인이 제대 명령서를 받고 이제 한국을 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8,000달러를 가지고 1945년이면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군수물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수물자들, 뭐 야전 침대, 뭐 그다음에 뭐죠? 또 이렇게 덮는 이불, 뭐 꺼지, 뭐 이런 그런 군수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8,000달러 가지고 기차 2칸에 실을 만큼을 산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으로 갖고 와서 예수병원에서 시작하려고. 그런데 그 군수물자가 1948년 1월에 인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기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주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그 약탈도 심하고 막 도둑질도 심하고 그럴 때라 조수하고 둘이 3일 동안 그 객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물품을 지켜가지고 이제 전주에 폴 크레인이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뭐 정리하고, 병원도 47년에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와 보니까 예수병원이 병원의 역할을 못 하고 40년에 다 의사들이 철수한 다음에 병원이 거의 비어 있다 하다 보니까 무슨 뭐 곡식 저장 뭐 창고 같이 이렇게 막 쓰이다 보니까 이제 이때 와서 다시 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병원 정리할 새도 없이 바로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수술했냐면, 그때 당시 서문교회 목사였던 김세일 목사님이 이 배가 아팠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술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응급 상황이라 그냥 물자를 싣고 내려와서 정리도 하기 전에 바로 그냥 수술 대충 정리한 다음에 수술실에서 이렇게 김세일 목사님을 수술을 했는데, 그때 담낭염, 이 쓸개 있잖아요. 쓸개가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곧 터지기 직전. 그래서 이게 괴사성 당남염을 그때 수술을 해서 10일 만에 퇴원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8년 4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정식적으로 45병상으로 다시 재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까는 토마스 다니엘 때는 에델 캐슬러라는 간호사가 있었잖아요. 이 간호사가 중요한 것이, 아까 그 의사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좀 바뀌고 또 후임 의사가 오기 전에 몇 달 동안, 6개월, 7개월 동안 공백 기간들이 있었어요. 이때 병원을 27년 동안 꾸준하게 남아서 지킨 사람이 이 간호사예요. 에델 캐슬러라는 간호사. 그래서 이 간호사가 환자도 약도 주고 하면서 계속 지켰어요. 마찬가지로 폴 크레인과 같이 사역했던 간호사가 마가렛 프리차드라는 이 간호사죠. 이 두 분은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이 네비우스 정책을 채택을 한 거잖아요. 자립, 자전, 그다음에 자치, 이거잖아요. 한국 사람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한국 사람 스스로 교회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이게 바깥에서 지원만을 바라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의료제도도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면, 외부에서 계속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국인 스스로가 이것들을 발전시켜야 된다, 의료제도를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해서 수련제도를 만드는 거죠. 간호제도와 수련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도 있었고 연세대학교도 있었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지금처럼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수련을 받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환자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크레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수련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수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인들이 이제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턴 제도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브란스에도 시작하지 않고 서울대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병원에서 처음으로 인턴 제도를 만든 거예요. 49년에 4월 달에 첫 인턴들이 김영우, 이근영, 임경렬, 송경리,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병원에 다 와서 근무를 하시게 된 거죠. 뭐 이비인후과 의사,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뭐 이렇게 다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다시 근무를 하고 됐고, 그다음에 마가렛 프리차드도 간호사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의료제도가 의사만 있다고 해서 이게 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니니까 간호사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성인 남자를 만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서. 그러면 여자가 성인 남자를 만질 수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어떤 여자가 그 당시에 성인 남자를 만질 수 있었을까요? 기생이에요. 기생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기생이. 그러니까 기생은 이게 남자가 아프면 뭔가 간호를 해줘야 돼요. 뭐 이게 열 나면 물도 닦아주고 물도 뭐 먹여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런 비슷한 간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밤에는 기생이에요. 밤에는 기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생이니까 남자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호사를 만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생을 만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간호사를, 남자를 막 이렇게 간호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 이건 기생학교라는 얘기잖아요. 기생학교. 이게 누가 보내겠어요? 그런데 마가렛 프리차드는 그런 의식을 깨야 된다. 이 간호사가 간호사는 기생이다, 이런 의식을 깨야 되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딸들만 입학을 시킨 거예요, 간호학교에. 그래서 그 의식을 깨트린 거죠. 근데 그게 1950년 6월 1일 날 개교를 했잖아요. 근데 6월 1일 날 개교한 다음에 제대로 교육이 됐겠습니까? 안 되죠.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바로 6.25 전쟁이 터져요. 6.25 전쟁 터져가지고 이 폴 크레인이 마지막 논산까지 공산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입원돼 있는 환자들 막 보내고, 한국 직원들 막 돈 줘서 월급 줘서 막 보내고, 빨리 피난 가라고 보내고, 자기들도 저 트럭에 5명, 마가렛 프리차드랑 부시랑 뭐 이런 폴 크레인이나 이런 사람들 5명 타고 밤에 정읍을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정읍 정도 가다가 막 총탄이 날라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갔을 때 메가더로부터 예수병원을 이제 야전병원으로, 당신이 여기 와서 이게 병원을 계속 야전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부시랑 마가렛 프리차드랑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예수병원에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 끝난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에 예수병원에 와서 보니까 공산군들이 예수병원을 뭘로 썼냐면 포로 수용소,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 뒷산에 뭐 시체가 21구가 있었고, 뭐 여기 시체가 널려 있었죠, 예수병원에. 그래서 다 이제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병원이 야전병원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고아들도 많았고, 정말 어려운, 혹독하게 추웠고, 흉년이 들었고, 또 그때 아사자들이 많이 있었고, 고아 40여에서 50명을 모아다가 병원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고아들을 수용하고 추위, 굶주림, 폭발, 기생충, 이런 한국 전쟁의 후유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런 삶의 환경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박영훈 의사인데요. 박영훈 의사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들 때, 막 일손이 부족할 때 예수병원에 와서 도와줬던 의사인데, 박영훈 의사는 세브란스를 졸업했어요. 연세대를 졸업하고 고향이 신의주예요. 고향이 신의주.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공산치하에서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나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인천상장 성공한 다음에 유엔군들이 쭉 밀고 올라왔다, 의주까지 밀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까지 가서 그 유엔군들이랑 같이 합류해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 생각하고 박영선 선생님이 의주까지 왔는데 이미 중공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유엔군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뭐 낚시꾼 복장 뭐 이렇게 밤에 숨어서 6개월 동안 600km를 걸어서 남쪽 서울까지 왔어요. 박영선 서울까지 왔는데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그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피난가 있다, 부산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학교로 가서 이제 혹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이제 세브란스 학교로 가려고 부산으로 가려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다가 전주에 자기 친구 송정석이라는 의과대학 친구, 세브란스를 졸업했던 송정석이라는 자기 의과대학 친구가 예수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전주에서 내렸어요. 친구를 한번 만나고 가려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송정석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전주역에 왔는데 늦었어. 기차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송정석 친구가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예수병원에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경외과 의사, 미국에 가서 이제 신경외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서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데 이제 외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남쪽에 오실 때 결혼을 했었어요.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시고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정상회담 통역, 이스마일 대통령 방문 이런 건들도 있었어요. 이 폴 크레인은 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로서 순천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때 어린 시절을 순천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 가서 미국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한국에 와서 아까 이제 의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존 F 케네디가 정상회담할 때 이렇게 가운데서 혼자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통역을 해줬어요. 존슨 대통령하고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한국말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제 단점은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배운 거죠. 전라도 사투리로 배워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라도 사투리를 지금 듣고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도 사투리로 한국말을 배웠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전주 예수병원에 내려왔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5년에 이제 데이비드 실 부부, 저렇게 젊었을 때 왔죠. 54년에 데이비드 실 광주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렸고, 그래서 1990년 돌아가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그다음 프랭크 켈러 1955년에 왔다가 67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예수병원 선교동상에 묻혀 있죠. 소아과 의사. 데이비드 실이 원래는 남미로 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폴 크레인의 권유에 의해서 예수병원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도착을 했을 때 와서 일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결핵 초기였어요. 당시는 폐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약 먹으면 남는다고 뭐 쉽게 생각하는데 안 그랬어요. 그때는 폐결핵에 걸리면 거의 죽는 병이니까요.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폐결핵 초기였기 때문에 쉬어야 됐어요. 그래서 닥터실이 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병원에서 일을 해줄 의사가 필요해서 이 프랭크 켈러에게 요청을 한 거죠. 한국에 왜 와서 당신 예수병원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프랭크 켈러는 이미 자기 고향에서 소아과 개원을 해서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그 소아과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말을 오케이 듣고 켈러가 소아과 다 팔고 차도 다 팔고 다 문 닫고 한국으로 왔어요. 이렇게 두 분이 와서 이제 사역하다가 소아과 의사죠. 사역하시다가 67년에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71년에 이제 이게 병원이 지금 있는 예수병원 터로 옮기게 되죠. 엠마 사랑병원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그쪽은 더 확장하기가 어렵죠. 더 크게 확장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쪽 터를 누가 잡아놨냐면 이 닥터 켈러, 소아과 닥터 켈러가
그때 당시에는 정흥초등학교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예수병원터에. 근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1965년인가 우리 정부에서 초등학교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사립 초등학교는 이제 없어야 돼요. 이제 선교부에서는 초등학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부지가 이제 뭘 할까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켈러 선교사가 선교본부에 찾아가서 예수병원이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니까 이 땅을 예수병원에 달라 계속 요청을 해서 그 땅을 확보를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71년에 이제 11월 10일 날 완공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때 이 건축비 모금은 어떻게 했냐면 1965년에 여전도의 생일 감사원금 40만 달러, 남장로교 의료 자선단체 MBF에서 20만 달러, 그다음에 거버넌트 장로교에서 7만 달러, 67만 달러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시 서독에 기독교 개발 원조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서독 기독교 개발 원조단에게 요청을 했어요. 150만 달러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와서 보고 또 검토하고 하면서 하는 데가 4년이 걸렸거든요. 이걸 지원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동안 67만 달러라는 돈을 어디 뭐 금고에 넣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다가 맡기자고 했는데 닥터 실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은행에다가, 당시 한국의 은행이.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달러가 굉장히 귀하던, 정말 귀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무려 1년에 그 이자가 35%예요. 35%. 이게 4년 동안 예치를 해놨잖아요. 67만 달러를. 그게 얼마가 됐냐면 130만 달러가 된 거예요. 130만 달러. 그래서 저 130만 달러, 150만 달러, 280만 달러가 됐죠. 280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원을 완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존 윌슨, 아까 그 콜레라 그 아기 10살 된 아기 그 썼던 윌슨은 나중에 이렇게 65년, 68년에 소아과 의사가 되어 가지고 다시 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윌슨은 뭐가 자기한테 굉장히 뭘 하고 싶었냐면, 윌슨은 농촌 지역에 이런 보건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비싸기고 계속 진료비는 오르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뭐 앞에 그 충수염, 충수돌기, 맹장염 수술 한번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그냥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뭐 그 집안에 뭐 암 환자 한 명 있으면 기둥뿌리가 뭐 뽑히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고 오르기만 하는 진료비.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닥터 윌슨은 농촌 지역에 포괄적인 지역 보건 사업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양하고 동상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용진하고 고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용진에서 시작된 이게 의료보험. 사실 우리나라 전국민 의료보험 이것보다 더, 이건 1977년이거든요. 더 뒤에 하잖아요. 더 뒤에. 근데 이 용진에 있는 주민들이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1년에 회비가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500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프지도 않은데 돈을 이렇게 내라고 하면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아프면 이렇게 다 같이 도와서 이렇게 수술비로 쓴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괜히 500원 없어지는 것 같이 1년에 500원씩 납부를 했는데 용진의 지역 주민들이 거의 80에서 100% 납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보험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온 거죠. 근데 아까 소양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소양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하지 않았어요.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서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여기 가서 하라 이렇게. 근데 용진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신협동조합도 만들게, 이게 여기 와서 해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용진은 성공을 한 거예요. 용진에서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 윌슨 이렇게 예방 접종 사업. 그래서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 때 당시에는 가장 많은 질병이 뭡니까? 감염성 질환이잖아요. 감염성 질환.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거, 수인성 질환, 콜레라는 물, 수인성 질환, 장티푸스 마찬가지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미 아파가지고 병원에만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물을 깨끗이 끓여 먹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하면 80%는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을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교육하고 결핵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결핵은 약을 한 번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을 한 달 정도 먹으면 기침이 조금 잦아들고 이제 피가 안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 약을 먹고 나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먹어. 그러면 이게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치료하기가 더 힘들어. 이게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이게 마을 지킴이, 보건 지킴이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일일이 그 결핵 환자 있는 집에 찾아가서 약을 그 앞에서 먹게 하고, 계속해서 먹게 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 어린아이들 예방접종,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된 거죠. 70년대예요. 70년대. 소아마비 예방접종 사업 1979년부터 81년까지 2년 3개월 동안 총 49만 9천 명 이렇게 접종했어요. 이렇게 그때 아이들 소아마비, 뭐 여러분 어르신들 그 친구분들 소아마비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리 소아마비 걸렸던, 이런 거 예방 접종을 하면은 그걸 다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몰랐었던 거죠. 이제 기생충 박멸 사업 아시죠? 이 9살 먹은 여자 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예수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아까 박용훈 선생님이 이제 응급으로 수술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장이 다 썩었어요. 장이. 그래서 왜 장이 다 썩었는가 해서 그 장을 열었어요. 장을 열어서 봤더니 장 안에 이 아이 9살 먹은 여자 아이 배 안에 이게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충이 1063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1063마리가. 그래서 이 회충이 그 장 안에 꽉 끼어 있으니까 그 장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sepsis 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폴 크레인 의사가, 구바울 선교사님이, 아니 사람 몸에 기생충이 있다고 사람이 죽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코리아 타임즈에다 기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충제를 샀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생충 박멸 사업이 시작됐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 저희도 초등학교 때 봄과 가을철에 2번 대변 검사 했잖아요. 변봉투 나눠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쭉 줄 서갖고 선생님이 약 주면 거기서 이렇게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대변 보고 나면은 막 시체들 쭉쭉쭉 나와 있고. 그래서 25년 만에 기생충 유병률을 3%로 우리나라 떨어뜨립니다. 3%로. 지금은 잘 안 먹죠. 이제 기생충 약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기생충 박멸 사업이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지금도 저희들이 뭐 해외 라오스, 미얀마 이런데 그 의료 선교 갈 때 늘 가지고 가는 약이, 기본 약이 그거예요. 뭐예요? 구충제, 비타민. 요거 가지고 가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아이가 예수병원에서 죽은 이 9살 먹은 이 아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생충 박멸 사업이 시작된 거죠. 네, 이제 꺼지지 않은 사랑의 불씨, 이제 79년에 우리 선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79년에 방글라데시에 의료 선교사가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료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한 교회에서, 우리는 선교사 파송할 때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체육관에서, 전주 체육관, 저기 전북대학교 지금은 없어졌나요? 그 옆에 그 동그란 그 체육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전주 선교대회를 이 방글라데시 파송하는 이용웅 선교사 파송 대회로 했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지금도 있어요. 꼬람똘라에 병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그 복음 전도를 계속 했었죠. 이것들이 1959년에 이게 전도회 일지 이렇게 있었고, 이 전도회를 저희들이 2005년에 외교통상부 산하의 국제의료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NGO로 우리가 등록을 합니다. NGO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런 부서들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농어촌, 그다음에 병원, 뭐 1982년에는 2029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국제부에서는 이제 단기 선교, 해외 선교와 지원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해외 지부도 있었죠. 예멘, 방글라데시, 저희들 스리랑카, 캄보디아, 뭐 아프가니스탄도 있었고 이렇게 쭉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도 간호사를 1년씩 우리가 파견을 했었고요. 예멘과 아프간에는 의료 장비를 기증도 하고요. 나이지리아나 아프간 의사들, 뭐 다른 의사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수 올 수 있도록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NGO로 만든 이유가, 이런 의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받을 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저희 NGO에서, 국제의료협력단은 NGO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비자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의료 선교 훈련 직원들도 이제 선교 훈련을 계속 이렇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가 되어서 중동에 가서 피땀 흘려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위험한 일을 많이 하죠. 오토바이 배달하고 뭐 어디 뭐 막 위험한 일을 하다가 팔 다리 막 다치고 부러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어요. 불법 체류한 거니까,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그냥 눌러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팔다리 한번 다치고 부러지고 수술을 하면 100만 원, 1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료로 저희들이 진료하기 시작을 했죠. 무료로. 그리고 인턴 훈련시키고 저희들이 양육시키면서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이 말씀, 너희는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너희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너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그것을 너희의 자손에게 길이 알려라. 잊지 말아라.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 어르신들 보셨던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때의 그 모습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피와 땀이 흘렸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자손에게 알려라. 이게 이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입니다. 이상입니다.